네,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이죠. 6일부터 양일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양국 회담을 앞두고 북핵 제재 안건이 최대 카드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당사국인 우리 입장에서도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북핵 제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양일간 이제 일정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현재? 증시의 그 최대 지금 관심이 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최대 관심이 되고 있죠. 네. 사실 협상은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과 같이 방송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 파트너다 생각해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대화하는 방식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상으로서는 세 번째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브렉시트 문제 관련해서 영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었던 테레사 메이와 이렇게 정상회담했고요. 그다음에 아베 총리와 선물 보따리 문제 해서 일본 내에서는 사실 치욕적인 외교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선물 보따리를 많이 가졌던 아베 그 정상회담. 그 이어서 사실상 그 중국과의 그 시진핑의 국가회담은 세 번이 되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G2, 그룹2라든가 차이마리카, 차이나 플러스 아메리카 이런 회다 보니까 이전의 그 두 회담보다는 상당히 좀 주도권 이렇게 확보해서 치열하게 그 전개되고 있죠. 여기 이제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는 그런 만큼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두 국가들이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고 그 현안의 방향이라든가 결론을 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는 부분은 향후의 그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제 협상을 그렇게 담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는 사실 이런 협상에 있어서는 뭔가 하나 그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카드 가지고 밀당을 하는 것이 국제 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밀당의 카드로 뭐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그 북핵 카드로 이렇게 들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핵 카드에 따라서 미중 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같이 걸고 넘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회담 직전에 북핵 카드가 사실 가장 관심이 최대 카드가 되고 있고 북핵 카드는 우리도 남한 입장에서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이 북핵 카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일까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증시 입장에서도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또 당초에는 양국 간에 놓인 현안만 얘기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또 북핵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최대 현안으로 또 떠올랐잖아요. 네, 사실은 북핵 카드 문제가 왜 이렇게 떠들었냐면 그 공화당 정부라는 것은 원래 그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누구나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 이전에 그 오바마 정부가 취했던 민주당 정부가 했던 온건적인 북한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많이 급변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다들 예상했던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이런 공화당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생각해서 좀 누그러지는 이런 네. 분위기였는데요. 김정은 체제에서는 사실 그런 체제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 북한이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체제에서는 상당히 좀 온건한 전략으로 해서 이런 북핵 문제라든가 그때 당시에 없었던 다른 현안들도 굉장히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이 김정은 보면은 계속된 북핵의 그 핵실험으로 인해서 지금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 핵무기 장착해서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국의 국익, 그다음 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대 카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슬람의 테러 문제, 하고 그다음 멕시칸의 불법 문제, 불법 자우드림 문제에서 이렇게 멕시칸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최대로 이렇게 경계 대상을 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이슬람보다도 미국의 본토를 위협한다면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가 가장 미국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 주목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핵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 문제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그 트럼프 노믹스라든가 이런 측면에 가져갈 때 지금 뭐냐 트럼프 케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그 공화당의 프리덤 카우커스의 이게 반대로 인해서 처음에 그 실패한 점을 측면에 볼 때 사실 미국의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핵 카드에서 미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생명이 위협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뭐냐 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미 국민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려서 트럼프 케어의 그 철회로 인해서 이렇게 손상이 갔던 여러 가지 이후의 그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냐 이 협상 카드로 북핵 카드를 내놨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 카드죠. 일단은 중국이 알아서 해라. 네. 그러면 미국에서 줄 때는 다 주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 일단 그 중국에 대해서 먼저 에이전시 역할이라 국제협상에서는 당시 직접 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카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 해서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 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문제죠.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1월 30일 날 제약회사 CEO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협상의 전략가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중국과 그다음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환율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사실 그 한국이 빠졌다 해서 한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국제협상을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카드가 뭐냐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우월적 지위죠. 중국에 대해서.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뒤늦게 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의 폭력 대장이 사실 우리 장앵커다. 그럴 네. 때는 사실상 뭐냐. 맨 처음에 내가 이제 한상춘이가 이렇게 이 조직의 킹으로서 이렇게 도전한다 하면 나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장앵커랑 같이 직접적으로 기존의 조직의 킹에 대해서 직접 맞대결 하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장앵커 입장에서는 뭐냐. 맨 처음에는 에이전시를 활용해서 조직 대원을 이용해서 쭉 먼저 이렇게 대응하고 나중에 내가 힘 빠졌을 때는 장앵커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물리칠 때는 두 가지. 하나는 네. 내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장앵커가 나를 쉽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뭐냐. 내가 조직원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는 조직원이 한상철에 대해서 뭐냐. 전부 무너졌으니까 장앵커가 뒤늦게 탁 등장해가지고 나를 했을 때는 조직 신뢰관에서 신뢰를 황제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상의 카드로서 트럼프가 뭐냐 협상의 전략가라 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중국을 에이전시로 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핵 카드에서 정리해라. 아.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뭐냐 뒤늦게 등장하겠다. 네. 뒤늦겠다. 협조를 할 땐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 문제가 얼마큼 중요하면 아까 랭킹 뉴스에서도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뭐냐 랭킹 뉴스에서 두 번째인가요? 이 대목에서 첫 번째죠. 네. 테레사 메이가 뭐냐. 테레사 메이가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활동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파트너십을 세해줘야 된다 하는 문제가 될 만큼 영국에서 뭐냐 입장이 나올 만큼 또 파이낸셜 랭킹 뉴스의 1위가 될 만큼 국제적으로 굉장히 최대 이렇게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의 이런 요구에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 그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는 세계 G2 내지는 차이메리카 시대에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 문제 그리고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중국의 새 확장인 베이징 컨센서스 충돌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전에는 남중국 해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해서 굉장히 미국에 맞대응을 했죠. 맞대응 카드로 이렇게 돼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시진핑의 위상을 보여주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실 정절의 입장과는 상당히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원래 그 중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는 사실 그 상당히 약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상대방이 약하다 볼 때는 강하게 난 화이제 이게 국제협상의 아주 전형적인 그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권 다툼에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선전포고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당사장인 시진핑도 그렇고 중국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직 공식적인 북한에 대해서 협조하다 하는 이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위헌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걸 보면 의도적 침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 5J 원칙에서 의도적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 그 내부에서는 협상의 카드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뭐든지 정상회담은 실무급에서 먼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거기서 실무급 회담에 이렇게 그 합의됐던 내용을 뭐 공동 커뮤니케에서 이렇게 사실 그 선언하는 의미뿐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실무급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협조했을 때는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냐 하는 쪽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타결하는 거 보면 전형적인 중국의 국제 협상에 나오는 태도 같은 것을 네.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후에 그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소지가 있는 거고 실무급 회담에 이렇게 협상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보상 카드를 하다 보니까 협상 카드가 이게 타협될 카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 사실상 실무급 회담에서 타결이 됐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개인적인 속성이 강한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급에 타결된 내용에 따라 그때그때 분위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국제협상이 정상회담에서 확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테레사 메이의 영국과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실무급에서 결정됐던 내용보다도 트럼프가 뭐냐 확실하게 더 많은 특히 아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렇게 승자를 이끌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실무급 회담에서 이렇게 타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상회담에 열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의 협상 이렇게 달인답게 활용해서 시진핑을 좀 압도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타협점을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그런 걸 해서 일부 전문가다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속성은 실무급에서는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드 배치에 따라서 네. 이렇게. 그런데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의 협상 달인에서 시진핑을 압도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중국과 주도권 문제 시진핑은 인민의 그 지지를 기반해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트럼프의 협상의 달인의 협상 전략에 이렇게 끌어가서 네.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협상 결과를 도출했을 때는 결국 뭐냐 네. 아베도 이렇게 트럼프와의 협상이 돼서 518조를 갖다 주는 과정에서 아베 지지도가 물론 이제 유치원의 문제가 뇌물 사건이 있긴 합니다는 지지도가 확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한 협상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만약에 굴욕적인 얘기가 됐을 때는 G2, 차아메리카, 중국의 시진핑 장기 집권 이런 측면에서 인민의 지도가 떨어지면 뭐냐 시진핑이 곤란한 상황에 그럼요. 처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 관계에서 이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벌써부터 관심되는 것은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타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무시하기에는 참 곤란하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왜냐? 아직도 이제 차아메리카 시대, 그다음에 브레튼 우즈츠에서 아직도 중국이 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세계적 정전 질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는 팍스 아메리카 체제, 무역에 있어서는 팍스 아메리카 체제, 그다음에 통화에 있어서는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이기 때문에 감히 사실 중국이 아무리 위상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는 내가 깨끗해야 협상을 주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위 뭐 아침부터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좀 내놓지 못할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는 속성료로 이렇게 구린 구석이 있을 때는 협상을 이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맹점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역시 미국을 탈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역이라든가. 그럼요. 네. 그래서 대미 무역자는 여전도 높기 때문에 중국, 미국을 좀 이렇게 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더더구나 이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보호주의 보좌에서 가장 줄이려고 하는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무역의 적자 문제가 이렇게 3월 통계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데요. 바로 뭐냐? 이 중국과 관련된 무역 적자의 최대국인 여기를 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월에 무역 적자가 축소돼서 미국의 증시에 반영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킬레스건인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보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냐? 이렇게 협상력을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키우지 못하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결정적으로 카드를 쓸 게 뭐냐? 북핵의 협조사에 결정적으로 카드를 쓸 게 뭐냐 하면 미국의 그 국채 매각 문제인데요. 네. 사실상 뭐냐? 이것은 작년에 위안화 약세와 함께 미국의 국채 매각한데 위안화 약세다 보니까 국채 매각에서 달러 자산 들어올 때 위안화 바꾸는 과정에서 그동안 무역 흑사를 해서 굉장히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오히려 뭐냐? 이게 시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해서 위안화를 이렇게 바꾸는 상태에서 위안화 약세 때문에 결국 뭐냐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국채 카드를 그렇게 쓸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양쪽으로 이렇게 볼 때는 사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 입장에서 정상회담이 될 때 미국의 이익을 좀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 결과가 도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바로 이런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협상력에 있어서는 역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북핵 제재에 또 중국이 협조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보답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지금 뭐냐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해서 금융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보상 카드로 내릴 수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협상을 같이 진행하니까 이번에는 뭐냐 중국이 협조할 때는 뭐를 내놓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 무역의 전수조사 이게 네. 표본 샘플링 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크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지적재산권의 불법 문제라든가 불법 복제 문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키겠다 어느 문제고 두 번째는 엔타이덤핑 카운터블링 텍스에서 반덤핑과 상계 미수금을 지금 아주 많습니다. 이게 중국이 지불해 드릴 게. 근데 이걸 해석했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중국을 특히 기업을 억제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감면시키겠다는 문제입니다. 확실한 카드가 있죠. 그러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북한의 수출원 그 기업에 대해서 위반한 중국 기업, 여기 이제 세컨드리 네. 보이콧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국 제재에 대해서 완화시키겠다는 문제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협상 카드가 있죠. 이 이제 회담이 양국 간 정상회담이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 4월 15일경에 발표될 거로 보면은 트럼프 정부의 첫 환율 보고서,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는 이런 그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서 뭐냐 가장 관심이 되는 게 또 CGP에 가장 관심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환율 심취 대상국, 환율 조작국이죠. 여기에 그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정한 그 선포를 한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저 BHS법에 의해서 세 가지 요건을 안 걸리더라도 1988년 종합무역법 거기서 뭐냐 한 가지만 걸리면 그냥 두들겨 패는 게 트럼프의 이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심취 대상국, 조작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하지 않겠다. 니네 협조만 해라. 할 수 있는 카드는 많다. 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가는 거죠. 중국이 협상 파트너로서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선 자 국제적으로는 비난 가능성이 있고 영국도 다자간 채널에서 해결된다 하지만 그러냐면 확실하게 밀 수 있는 줄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뭐냐 사실상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 그 국제협상에서는요 자기의 그 별장에서 국제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가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꺼리끼는 거거든요. 그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베아는 또 시진핑과는 다릅니다. G2 국가,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워싱턴에서 베이징 컨설트를 가는데 자 아무리 그 미국에 좋은 호텔들이 많고 좋은 장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바마 입장에서는 워싱턴이라든가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중립적인 지대에서 사실상 뭐 하는데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별장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장에서. 네, 그렇죠. 그 자체가 가는 것도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치욕인데요. 왜 가르치느냐 하는 측에서는 트럼프의 개인적 속성도 있긴 합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이렇게 주도할 때는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끌릴 수밖에 없다. 울며 겨자 먹기서 시진핑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그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또 이제 중국이 협조를 안 하게 될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또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1979년에 네. 이란의 미 대사관 인질 사건 때 사실 미국이 이란에서 제재했던 조치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북한으로서부터 가장 뭐냐 중국이 협조하지 않았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는 같이 자막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존의 위협까지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일단 북한 내 핵이라든가 미사일 시도 직접적 타격할 수 있는 그렇겠죠. 문제죠. 네. 이거는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도 군사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항공모함 가지고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에도 그때 당시에 영경시설이라든가 중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직접 타결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것이 이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뒤늦게 뭐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타격 문제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자 1990년대도 있었다 하는 그때 당시에 국무장관 국무차관본가요? 제 이름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좀 얘기하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가장 능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벌써 나오죠. 오늘 이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게 하원 문제가 압도적으로 통과했죠. 협상력을 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그만큼 나서는 겁니다. 자 테러 전선거 지원해준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하원에서 지금 통과한 문제가 오늘 새로운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테러적 선거를 지정하는 문제. 그래서 북한은 모든 금융을 동결시키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슈 겁니다. 여기에 시장에서 소위 파나마 페이퍼스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조세피 지역의 김정은 자산 일가가 파나마 작년에 4월 달에 밝혔던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김정은 일당이 뭐냐면 김정은 이렇게 일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일가가 뭐냐 해외 자산 도피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북한의 효솔 네트워크 밝히면 북한의 인민들이 뭐냐 들고 일었을 문제거든요. 공포 정치 때문에 해외 자산 도피라든가 자산 추적 이 내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뭐냐 추적해서 밝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북한의 사이버 강화 문제라든가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 그리고 바세나르 체제 활용은 다국적 공동 제재 이런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경제 공부하는 시간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참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리 보이콧이 뭘까? 그리고 바세나르 체제에서 다국적 이렇게 제재가 뭘까? 지금 테레사 마이가 나오고 있는 다국적 제재가 뭔제가 하는 것을 지금 또 경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또 하나가 바세나르 체제 이렇게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카드로 해서 하는 것이 국가 대 국가 조치입니다. 네. 국가 대 조치인데요. 사실 국가 대 국가 조치보다도 지금은 국가보다 상위 개념이 있는 것이 기업들입니다. 또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 대 국가 조치하고 기업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 조치가 구멍이 날 드레인 이펙트가 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구멍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조이고 국민도 조인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조이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그게 세컨드리 보이콧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기업이 화웨이폰이 북한과 거래했다. 정상적인 거래든 비정상 거래 다 포함된다. 그럼 뭐냐 하면 자 이게 테러적 선국인 북한에 대해서 아직 재정 확정되지 않았지만 더 적성돼 저기에 화웨이가 저기에 했어? 하면은 사실 미국의 화웨이가 거래될 때는 내가 거래하지 못하는 북한에 대해서 했어?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미국과 거래하면 미국도 불이익이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화웨이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북한과 거래하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미국에 거래할 때는 그 기업이 미국에 할 때는 제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A 기업, B 기업에게 화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직접적인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북한에 대해서 거래를 했는데요. 무역 거래를 했는데 무역 거래 한 그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거래할 때는 무역 거래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까지 통계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무역 거래할 때는 금융 시스템 이용해야 되지 않으니까 그럼요. 결제 통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금융 거래까지 싹동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란식 세컨드리 보이콧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사실상 세컨드리 보이콧 들어가면서 경제가 아주 침체된 가운데 물가 강도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면서 30일여간 국제사회에서 은둔의 왕국처럼 밖에 나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가 네. 그렇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세나르 체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바세나르 체제 자막을 같이 다음 자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레사 메이가 다국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바세나르 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딱 들기면 바세나르가 두 개 나오는데요. 네. 하나는 바세나르는 네덜란드 위기국방 모델에서 노사정 합의가 해서 임금 삭감을 통해서 노사정 임금 삭감 합의해서 네. 위기를 극복했다. 이게 바세나르 요건 협약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사회 체제든 민주주의 체제든 간에 핵, 그다음에 생화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거래를 인류 공존 차원에서 서로가 이 사회주의 국가도 문제가 되니까 네. 결국 이제 거래를 막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요. 이란 한번 보겠습니다. 1979년에
북한의 미 대사관의 인질 문제 때문에 쌍무적으로 미국이 양자 체제에서 이란만 했습니다. 근데요, 다른 국가들과 이란이 거래하다 보니까 미국이 쌍무 차원에서 이란에 대해서 제재했던 문제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이란이 핵무기가 딱 해서 미국의 대응 카드로서 딱 발견되다 보니까 자, 바세네르 체제를 발동해서 뭐냐면 바세네르 발동해서 다국적 체제. 그래서 양자적인 제도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1990년대에 뭐냐면 다국적 채널로 바뀐 것이 바로 이 바세네르 체제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 다제체에서 미국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바세네르 협약된 국가의 모두가 거래가 막히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란이 사실상 나중에 백기를 들어서 결국 핵무기에 타결되면서 미국과 다시 이렇게 그 협약이 되는 상태에서 이 경제 여치가 풀리는. 그래서 뭐냐, 작년에 이렇게 4월달, 5월달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뭐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닙니다는 사실 그런 얘기에서 작년에 뭐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에 가게 됐던 배경도, 가시게 된 배경도 뭐냐, 바로 그런 배경이거든요. 제가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존경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뭐 이런 것까지 뭐냐 하면 이렇게 너무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뭐 좋든 나든 그런 행위는 내가 나쁘지만 그럼요. 대통령지는 존경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요새 정치권 상영하는 것 같다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 대통령 지위로서 제가 존경을 표시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대통령이 오든 간에 자기 대통령으로 어느 대통령이 오든 간에 저는 뭐 내가 반대 입장에 치우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대통령직은 존경한다. 그래서 그런 가치의 존경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체제로 북한 문제를 조율될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온드레만 것처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냐, 이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가장 최대 카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바스나르 체제까지 설명을 들어보셨는데요. 또 북핵 제재와 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서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까지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성사가 될까요? 네, 당연히 만나겠죠. 네. 중국과 시진핑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자, 협상 결과가 트럼프 입장에서 테레사 메이 협상 결과 그 다음에 아베와의 그 정상회담 협상 결과를 볼 때는 2전 2승입니다. 이제 국제사에서 보면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막말 파동이라든가 이러지만 협상에 있어서는 부동산 개발점의 기가 막힌 달인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때문에 협상 결과로 보면 당초 실무급에서 이렇게 타결됐던 내용보다도 정상회담 이틀 3일 만에 뭐냐, 더 많은 미국의 국익을 성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트럼프,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전 이색이다 하는데요. 사실상 뭐냐, 이게 욕심 많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취하는 보통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전통적인 우호국 입장에서 이렇게 이전 이승을 했는데요. 자, 이제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시진핑이 들어왔습니다. 네. 시진핑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뭐냐, 거기서 이렇게 맞상대, 진짜 맞상대 할 수 있는 상태가 왔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욕심 많은 입장에서는 저건 무너뜨리려 그러는 이게 더 세지겠습니까? 안 세지겠습니까? 세지겠죠. 세졌죠. 네. 세져서 이번에 뭐냐,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공화당의 이렇게 세력과 합해서 굉장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 욕심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 이게 내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시진핑 반대해서 협상 결과를 미국에 사실상 입장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3전 3승이 되지 않으면 3전 2승 1패 네. 내지는 3전 2승 1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승부가 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카드에서는 중계돼서 더 믿겠죠. 그러면 협상 카드로 에이전시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대만을 활용하겠습니까? 러시아를 활용했습니까?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쪽이죠. 가겠죠. 네. 그래서 양동작적으로 대만은 이미 대만을 하나의 그 국가 실체로서 인정되는 것이 트럼프의 지금까지 모습이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러시아와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려서 러시아의 공동 양동작전으로서 사실상 중국을 더 가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푸틴과의 이렇게 정상회담을 자, 미중 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체로 5월 말에는 G7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이태리, 네. 시칠리아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물론 중국에 대해서 업적으로 참여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카드가 활용하겠습니다는 오히려 7월 달에 정도에 러시아와 푸틴과 푸틴의 러시아의 푸틴과 트럼프 간에 이미 우호 관계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호 관계에 협조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국보다는 좋은 결과가 도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출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서 다시 한번 압력을 취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관계고 본인 트럼프 자체가 사실 지금의 지도가 낮아진 부분에 끌어져서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된 정책을 탄력 있게 다시 한번 힘을 부추기고 그다음에 일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욕심이 많은 2기, 4년에 찾아올 2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가려 하는 것이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또 국제적인 대외 정책의 경제 외적인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현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바로 이어서 시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